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최대의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였습니다. 여당의 대선 개입 의혹 질문에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고 한덕수 회동설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 국감 첫날 모습 얘기 나눠봅니다. 길었던 가자의 겨울에 봄이 올까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만나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로 와 인사말을 한 후에 이석하려다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졌는데 이석 후에 마무리 발언을 했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고심 끝에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국감장에 나와선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는데요. 조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거다.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선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즉 민주당은 지금 조 원장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원장에게 일반 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원장의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뜨는 걸 허가하지 않으면서 조 원장은 국감장에서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증인 선서까지도 건너뛰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고요. 그러자 민주당 박균태, 서영교 의원 등이 조 원장에게 윤석열을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도 만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을 쏟아냈고 조 원장은 허공을 응시하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개헌 이후에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이석 요청을 했고요.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국감장은 결국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감이 중지된 뒤에 조 원장은 출석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는데요. 저녁 12시쯤 국감 종료 전 다시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조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과 관련해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으로 인해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 피살 사건이네요.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지금 전국에서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고수익 일자리를 보정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던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범죄 조직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고문을 당한 사례, 심지어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비슷한 신고가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는 지난 6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에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지난 8월 10일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했던 통화에서 살려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경찰이 추적해보니 당시 통화를 했던 장소가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이었다고 하고요.
경북 상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며칠 뒤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선 2천만 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현재 캄보디아 실종 신고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교민을 상대로 한국인 범죄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오는 20일에는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을 위해 경찰 관계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경찰은 또 박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 씨의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숨진 박 씨는 충남에 있는 대학을 같이 다녔던 학교 선배 홍 씨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한 뒤 단체 조문을 하면서 특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장동혁 대표는 분향소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메모를 거론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특검이 가혹 수사를 했다는 실마리가 아직 없는데 특검법을 논의하기엔 빠른 것 아니냐. 고인의 메모가 진짜가 아니고 타인이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어서 더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이 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특검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마침내 서로 억류했던 인질과 수감자들을 풀어줬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어제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에 매우 기뻐하면서 사실상 수도인 텔아비브 광장에 모여서 고마워요 트럼프 이렇게 외쳤고요.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하면서 가자 전쟁이 발발했는데 지금까지 억류된 인질은 20명 그리고 사망자의 유해는 28구였습니다. 인질은 어제 다 풀어줬고요. 네. 유해 인도도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에 대한 석방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고요. 네. 2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 정부 수립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이번 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성사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의 일부를 적십자에 있다고 발표한 지 1시간 반 뒤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 내려선 위대한 날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고요. 이스라엘 의회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중동의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강조한 건데 회의장에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인질 가족을 만나곤 중재국인 이집트로 다시 이동을 했는데요.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유럽과 중동 3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만 인질 송환을 담은 1단계 합의는 완료됐어도 군사적 조치와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을 담은 2단계가 이행될진 여전히 안개 속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잠시 후 가자 평화 선언 등 관련 내용을 4부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 이게 마지막이죠. 올해 노벨상 발표에. 네. 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그리고 피터 하윗이란 두 명의 미국인 교수와 필립 아기옹 프랑스 교수 이 세 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에는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란 걸 일깨워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모키어 교수는 1, 2, 3차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항상 기술 혁신이 있었다면서 경제는 오랜 시간 정체 상태에 있다가 기술 혁신을 계기로 성장하지만 제도나 정치적 여건이 기술 진보를 발목 잡는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윗과 아기용 교수는 1992년 발표한 공동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이론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등장이 기존 걸 대체하면서 경제적으로 혁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은 이 혁신이 가져오는 파괴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건이란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위원회 존 하슬러 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게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노벨상 발표는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식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감속운전,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분기점과 또 서순천 나들목에 각각 미끄럼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 공주나들목 진출로에도 화물차가 사고로 서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에 사고 구간 자리합니다. 이후 시구간에서는 판교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매송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도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더디고요. 이어서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 더딥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데 1시간가량 걸리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요금소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문 조지한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3대 지수가 공포에서 바로 벗어나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재개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었습니다. 중동 긴장 또한 완화되고 AI 관련주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전주 6개월 만에 최악의 급락을 보였던 S&P 500은 1.5% 반등하며 약세를 일시적으로 되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직접 중재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를 되살렸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브로드컴 간의 수조 원 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은 AI 붐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나스닥은 2.21% 오른 22,6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 상승한 6,7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시장 강세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현재 강세장은 3년 차에 진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강세장이 4년 차까지 이어졌던 경우는 총 13번 중에 7번입니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4년 차까지 갔던 강세장은 평균 12.8%의 추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이미 3년간 88% 상승하면서 가장 빠른 랠리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CFRA의 샘 스토발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경기 침체 조짐이 없고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중이라는 점에서 강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처럼 4년 차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퀀트적으로 볼 때 4년 차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 차 고점 그리고 4년 차에는 큰 조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는 많이 출렁임을 보였지만 이 와중에 크게 수혜를 입은 기업도 있네요. 네,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연초 대비 515% 급등했는데요. 최근 이틀간도 35% 상승하면서 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면 그리고 MP 머티리얼즈는 전기차 모터나 F-35 전투기, 스마트폰 등의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국방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보 차원에서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 안보 이슈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이 결합된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픈 AI와 브로드컴 간의 수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이 AI 붐을 재점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로드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오픈 AI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10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데요. 오픈 AI는 자체 칩 설계를 담당하고 브로드컴은 하드웨어 생산 그리고 연결 장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를 AI 인프라 수직 통합의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독점 구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하루 만에 9.9% 상승하며 3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AI 서버 투자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네.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미국 우선주의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했네요. JP모건은 미국 안보 그리고 전략 산업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최대 1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총 1.5조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그리고 투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산업에 대해서 자본 공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미국이 강하지 않으면 세계 안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리서치 및 투자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국 내 신성장 기회를 찾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민간 부문의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의 회복력이 놀라웠습니다. 초반 낙폭을 크게 되돌려놨죠. 우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 그리고 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펙 협상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겁니다. 전일 크게 하락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2.44% 큰 폭 하락해서 시작했던 코스피는 0.72%까지 낙폭을 줄이며 3,584포인트, 종가 고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이 열리고 3.9% 하락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전일 대비 1.1% 하락한 93,3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장이 열리고 5분 만에 2.2%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결국 양전하면서 0.12% 오른 86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투자자별로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이 1.2조 매수를 하며 오늘 시장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52주 신고가 67종목 중에 57종목이 코스닥에서 나왔을 정도로 개별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종목들이 많았네요.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따라서 희소금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고려아연은 19% 상승하면서 115만 3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히토류 테마 종목들이 반응했고 이번에 수출 통제 종목으로 지정된 히토류 5종이 전선하고 관련된 원재료들이라서 대한전선이 10% 오른 18,14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중 갈등의 반사수혜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 어제였습니다. 네.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지만 수출을 하지 못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6년 만에 드디어 해외 수출에 성공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소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지 6년 만에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에서 5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이 의미 있는 것은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공급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상치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확정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1조 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의 재축적, 그로 인한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HBM 판매 부진을 범용 메모리 매출이 보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성장에 대한 제약 요인이 있지만 최근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 등 주요 고객과의 공급 계약을 확보하면서 메모리 및 파운드리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8% 정도 소폭 오름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오후장부터 낙폭을 줄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이 동조화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금값은 4,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값은 2.3% 오른 온스당 4,11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은행에서는 이번 금값 랠리에 투자 주의를 촉구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금협회는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의 금값 상승세가 1979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환율도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0.66% 내린 1,426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되자 외환 당국이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의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네요. 지금 네. 비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 특히 나주 등 전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와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경북에 최대 60, 강원 영동 중부와 광주 전남의 5에서 40, 제주도의 5에서 30,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의 5에서 20, 서울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산 챙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에는 전남, 오후에는 충청과 그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등 당분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잦은 건 높은 해수면의 온도 등의 영향으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 충돌해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마치 장마처럼 지금 네. 기단이 형성이 돼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비가 오니까 확실히 날씨는 서늘해졌어요. 네, 어제 서울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한낮 기온이 17도밖에 되지 않아 평년보다도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구가 21도, 청주와 대전이 22, 전주와 광주가 25, 제주는 28도로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좀 높겠는데요. 그러나 토요일에 비가 오고 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다음 주에는 매우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KBS 1라디오 국감 전국입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시죠. 민주당 김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열리는 방통위 국감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이 네. 바뀌었죠. 화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을 많은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예, 방위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면직이 됐는데 네. 오늘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질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응당 이 방송 장악을 했던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지난해도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인 구조에서 결정했던 KBS 이사 선임 문제와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 등을 포함해서 강행했던 많은 건들이 지금 법원에 가서 제동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YTN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방치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TBS 이제 폐지 과정에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팩트체크 네트라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당한 그 처우 7억 4천만 원을 내라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국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보수의 여전사라고 추켜 세우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탄핵이 돼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각각의 행태를 보면서 되게 본인이 뭔가 세상을 구하는 무슨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조사를 받고, 당시에 법원에서는 협조를 잘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진숙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의 그런 갖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진숙 씨가 자연인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당연히 방미통일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정무직 공직자로서 역할이 다했다라는 걸로 해서 생긴 거고요. 특히 그 대전 MBC 시절 사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위증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이 6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했다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곧 또 3차례에 걸친 세 번째에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네.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마 국감 출석을 이유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한 것이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응당 자기의 그 잘잘못을 가려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들은 뭐 특별하게 이진숙 하나만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KBS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수신료를 가지고 그 KBS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하고요.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는 걸로 국세청 세무조사,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요. YTN 사형화, TBS 폐지 등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방송을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꾸몄던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고요. 저희는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했고 그리고 이진숙 등을 포함한 방통위원장들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방미통일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품으로 방송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과방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전산망 먹통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회의가 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늦게 진행이 됐다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자료 특히 이제 시간대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26일 날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게 오후 8시 20분경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기내에 있었고요. 귀국이고 도착한 시간대가 8시 40분이고 도착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밤샘 상황을 점검했고 27일 날 화재가 전부 진화된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로 계속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8일 날 대통령 주재 비서실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동원 가능한 자원을 다 관리하라는 동원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네. 그리고 29일, 30일까지도 계속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지적은 28일과 29일에 국무회의가 있었고 29일 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라고 하는데 부총리 겸 장관께서 28일 날 국무회의의 내용이 정리가 돼서 원인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침을 내린 건 29일이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하등 네. 문제될 것이 없고 네네. 특히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유감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과 이후에 그 이중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점 역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고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 이 해결하는 과정이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8개월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맡아서 네. 대처해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네. 지금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예능 출연과 관련한 얘기다 보니까 이 질문이 또 국감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방위 국감에서요. 네.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이 지금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대응도 늑장이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날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댔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요. 탄핵이 돼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4개월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든 국내에서든 희생되고 그리고 참혹한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외교적인 문제나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하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책임 또한 정치인으로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들은 잘했는지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일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외교적 채널이 가동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3개월째 공석으로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빨리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제 대사가 자리가 네. 없어서 이제 네. 논란이 됐는데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인사검증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지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이다라는 점에서 네.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고 네, 빠른 시한 안에 인사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도 특위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해외 취업 사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국감이 네.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저도 국감 때문에 현장에 네. 갔다가 오늘 이제 바로 네. KBS 인터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언론에서 관심도 많고 국민들이 걱정도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외교 지금 간사가 김영배 의원이고요. 해서 만들면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걸로 보고 네네. TF 구성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네.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또 주목을 받았던 분이 박찬대 의원이세요. 직접 이 유사한 경우로 사실상 납치됐다가 이제 구출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지.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제보를 받아서 네. 대응을 직접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말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학교 선배가 요청을 해서 같이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난해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달도 있었고 올해 4월 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외국에 가서 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AI 허위 조작 정보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영상을 틀었는데 이게 이제 공방의 계기가 됐어요. 의원님께서 김장겸 의원하고 설전도 주고받으셨는데 이 공방은 왜 일어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상임위원입니다. 특히 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데 네. 제도적으로 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이고요. 특히 AI로 생성되고 있는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 마크를 찍어가지고 워터마크 말씀하시나요? 워터마크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생성 유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감 중에 배경훈 장관과 이춘석 의원이 마치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페이크를 틀었는데 자막에 페이크라는 그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이 문제가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했다며 끼어들긴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문건을 만지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정회가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야당 의원들이 도를 넘어서 여당 간사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고 특히 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간사와 얘기한 것은 지적은 하되 서로 예의를 좀 갖추고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위원장도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영상의 경우는 별도의 자막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감이 끝나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 또다시 생성 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또 그 문제를 다루는 상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과기정통부가 그 국가정보보호 컨트롤 타워로서 올해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이 정부 차원의 관리와 대응 조치를 과연 정부가 적절히 했느냐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한 3년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 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LG, SK 그다음에 KT까지 이어지는 통신사의 그런 재난 문제가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국가정보기관이 이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SK텔레콤 이 해킹 사건이 지난 4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고 용산의 국가안보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는 이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국감에서는 이 그 재난안전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의 제도에 불비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감이 끝난 즉시 11월 달에는 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서 국민들이 네. 안심할 수 있고 네. 통신 3사의 이런 해킹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책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새로 임명된 분이지만 네. 차관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쭉 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법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가기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역량을 좀 집중해내고 매뉴얼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넘기지 않고 네, 관련법을 그렇습니다. 좀 네, 정비를 하실 정비를 하고요. 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리고 네.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제때 보고를 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해커들이 볼 때는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촘촘하게 대비를 하면 더 많은 해커들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국감장이 이제 법사위였어요.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였는데 불출석을 하느냐 출석을 할 것이냐 많은 또 설왕설래가 오갔지만 주대법원장이 국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 인사말에서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출석 이유를 밝혔는데 국감을 과방위 국감 하시느라 바쁘셨겠지만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조희대 대법관의 그 지난 판결에 대한 판단을 두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말 경악했던 일이었고요. 사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을 가름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로 말하는 법관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또 선고를 했습니다. 소부에 배당했다가 그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로 이것이 회부됐다가 또 소부에 배당됐다가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가면서 대선 시기에는 사실은 후보가 재판으로부터 보호돼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 그 633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문제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법사위에서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이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보호가 있었지만 저는 언젠가는 곧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부인했던 네. 많은 사건과 사실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런 무리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곧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위에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체로 이제 상복을 입고 국감장에 네. 나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우리 그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습니다. 그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그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극단적 선택이 될 수 없도록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사에 진행하는 방식이 좀 인권의 각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싸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의 노력을 흔들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이병 특검, 내란 특검 이 3대 특검은 저희 국회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특검에서의 그
것도 지켜보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 또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잘못을 뒤덮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노력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무원에 대한 애도 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지금 과방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계속 국감 일정이 있으신데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 또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을 마무리적으로 네, 해주시죠. 저희가 가기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부총리로 승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그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7대 과제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 해킹에 대한 대비 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관리원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소실되고 있는 문제를 전략 단위로 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방송 정상화의 노력을 다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네. 김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잠시 후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은 태현님이 보내주셨어요.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척수 장애를 갖고 있어 집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편의 차량을 이용해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고향 가는 길. 올해는 가을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유쾌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전에 먼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이나 일부 남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강원 영서, 중북부 5mm 미만, 그 밖에 전국 5에서 60, 특히 강원 영동이나 일부 경상권으로 최고 50에서 60m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현재 올가을 최저 기온 14.7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강릉 19도, 세종, 대전 22, 부산 23, 광주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제주 쪽은 오늘도 늦더위가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의 강풍주의보, 동해상 중심으로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물결이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말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광주와 대구 11,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요일 이후 아침에 급격히 추워지고 낮에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정감사 첫날에 국민의힘에서 상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서셨어요. 왜 그런 복장으로 임하신 걸까요? 우선 지금 민주당 특검이잖아요.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특검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우위한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그 특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까운 공무원께서 세상을 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게 왜 나왔느냐. 김선교 의원 잡으려고 다 지금 짜져 있는 각본대로 가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써놨고 또 유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응?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네. 그 지금 이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살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도를 표하고 네. 또 이 정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또 두 번째, 이 캄보디아에서 젊은 우리 그 학생이 또 가서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에서 어제 분향소를 선치를 했고 네. 또 그에 따르는 국회 의사를 또 표현해야 되겠다, 애도를 표해야 되겠다 해서 네. 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지금 언급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 특검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 안을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안 했나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특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사람을 죽게 했으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그 특검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지요? 저는 안 받아들일 거로 보는데 정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양평이 됐든 공흥지구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나온 게 없어요. 별건 수사해가지고 저 국토부 서기관도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을 하고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세상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검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 특검에 보면 최모 수사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양평 경찰 서장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이 지역 정서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가지고 얼마나 큰 압력을 행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왜 이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을 하겠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은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국민의 이 의혹을 또 궁금해하는 것을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검증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는데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추가 출석 요구도 지금 양평군 공무원 관련한 증인은 제외됐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 발의를 특검법을 한다고 하셨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다른 대응 방법이 뭐 의석수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특검 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 불러내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리돌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현장 점검하자고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걸 다 막는 게 이게 정당이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언급을 해주셨던 또 사건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그 국감 전에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이십니까?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있다면 무엇을 했는지 여실히 들려주는 무능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7일 날 이 학생이 캄보디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협박 전화를 받아요. 납치가 됐겠지요? 2주 후 8월 10일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뒤인 10월 11일 날에서야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서 인지하신 거예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제 외교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지난주에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2개월 뒤에 총력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있는 겁니까? 또 올해에서만 캄보디아에서 330건이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8개월 만에 330건이거든요. 24년도에 22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외교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대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220건, 올해만 8개월 만에 330건이고 이러한 살인사건과 납치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대사를 3개월째 불러들여가지고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캄보디아 일본 대사관에서 취업 알선 등 감금 사건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 경고를 했어요. 공문을 했다고요. 공문 처리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8월에 22년 8월에 29명 소환을 위해서 80여 명의 수사관을 파견을 했다 그래요. 네. 일본이 이거 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신 우리 국민들 권익이나 또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간과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잖아.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그런데 이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에서 심각성 인지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민주당 쪽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급증했는데 통일교와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파악하십시오. 그건 뭘 주장할 거 있습니까? 뭐 민주당이 뭐든 다 하는데 그거 우리 당이 반대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있다고 한다면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대상은 아니지만 법사위 국감이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인사를 하고 이석을 했다가 마무리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시간 좀 넘게 국감장에 있었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끝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을 바라보는 참 천박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 율사들이 없습니까? 이 정도의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법부 수장 불러내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데 이 사법부 장을 불러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상식을 법을 물론이고 사회적 상식까지도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사법부 수장을 재판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이런 거에 대해서 수장을 불러낸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OECD 국가 이상 중에서 이런 나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셔다가 어제 그 조리돌림을 한 거 보십시오. 아니 증인으로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붙들어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참고인이라고 왜 말을 바꿉니까? 부담을 느꼈겠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인격 살인을 하더라고요. 사법부 수장을. 아니 분리하면 이게 친일 행위로 뭡니까? 그러면 일본 수상을 만났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왜 핵폐수라고 얘기해놓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사법부 파괴뿐만이 아니고 인격에 대한 소중한 천부의 권리까지도 지금 파괴하고 있다. 국회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수당의 행포이고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은요. 국민을 조리돌림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인데요. 내일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출석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기류가 출석에 좀 부정적이란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감금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는데 차관급밖에 안 되는 1급의 김현지 비서관을 왜 못 부릅니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사법부 독립성이 있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못 나오는 분도 나오게 했는데 김현지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요. 1급의 공직자예요.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살아온 삶이 어떤지, 어떠한 커리어를 지녔는지, 또 어떠한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알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나온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 그래 균형성 있게만 하십시오. 이 균형 맞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아니 사법부 수장도 불러내면서 김현지 비서관을 안 부른다고 너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거 참 국민들께서 흥미롭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봉욱 민정수석, 김건희 특검 여기도 꼭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선례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숙청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숙청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갑까지 챘단 말이지요. 그게 청장이나 서장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수석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투명한 정부라면서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듣고 싶어 하니 나와야지요. 네. 이제 국방위 국감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12.3 비상겸에 대한 내란 판단을 놓고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설전이 오간 배경이 뭐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안규백 장관께서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국방부 장관을 맡으셨는데 가셔가지고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 특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 특별 자문위예요. 자, 그런데 내란 극복이라고 그러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는. 정당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불법 계엄을 한 거, 그죠? 직권 남용을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대통령을 파면한 거예요. 그 이유는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을 했느냐, 또 포고령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회나 이 선관위 같은 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내란 판단은 누가 하느냐? 형법 87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이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내란 극복이라는 말을 써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뒷받침하는 게 누구냐? 군인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장관도 정치적 중립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여기에 지금 재판도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여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 연루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급 불문 인사를 즉시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건 어느 선까지 조치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내란 연루라고 하는 것도 그 말도 장관이 잘못 쓴 말이에요. 불법 계엄에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책임을 묻겠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얘기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장관의 당연한 그 워딩이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란에 연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장관이 아주 잘못됐다고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을 하고요. 네. 불법 계엄에 깊이 연루가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군인은 수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명령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계엄에 함께 모의를 했거나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어떤 조치를 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명령에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은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어제 국감장에서 지금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관련한 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미국이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론에 대해서 주한미군 최우선 임무는 대북 억제에 있다면서 일종의 선을 그은 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관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드리스콜 미국 육군성 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를 한국에 10월 1일 날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미군이 있겠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공받으면 상대인 국가가 나한테 와 도와주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상대가 공격을 받으면 부당한 공격 받을 땐 제가 가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동맹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 원칙이 살아 있었다고 서로들 인정할 때만이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억제 효과도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의 또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억제만을 위해서 미국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이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의 생존 문제적인 측면에서 넓게 바라보고 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 체계를 저는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초에 지금 우리 안규백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한미 장관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점검이 되고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동맹의 현대화하고 전략적 유연성 이런 네.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고 또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아주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행간의 그 의미들을 저는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미국이 지향하는 거 뭐겠어요? 북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에 있다라고 얘기한 안기백 장관은 아마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정부에서도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현실에 잘 맞춰서 미국과 함께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나 또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 아마 많은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 측이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우리 쪽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중동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란까지 정리를 해서 네. 이란과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중동이 정리를 해서 미국이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네네. 지금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방위비 5%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1년에 한 1,400조를 씁니다. 네. 나토 국가가 5%를 올리면 약 한 1,600조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미국 정도가 되는 방위비를 갖는 거대한 형성 하나의 그 그룹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네. 동북아로 와서 중국 견제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좌우 정부 상관없이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이 아주 큰 누구도 불변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아시아로 온 거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네. 우리 정부가 저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아마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여야가 본회의를 국감 기간에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26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 합의를 했을까? 이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민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요. 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열더라도 네.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자료 정리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감을 좀 피해서 한 이틀씩 국감을 하고 하루 정도는 또 지나온 국감에 대한 점검도 하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을 택해가지고 네. 민생과 관련돼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여야가 충분히 여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민생 관련 법안 중에서 이때 합의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 운영은 다수당인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은 한자로 줄여자잖아요. 야당은 야자가 들야자잖아요. 야당은 바깥에서 싸우는 거고요. 여당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여당은 그런 자세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가슴을 열어야지요. 지금 모든 게 여당의 그냥 일방 독주 아닙니까? 지금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국민들한테 이걸 또 알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네. 지금 관심이 서울시장에 누가 나오느냐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내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나서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강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게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의 지지만 얻는다고 해서 후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판단들은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상당히 잘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현직으로 이제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서울시장에서 펼쳐질 거라는 예상 아래 개혁신당과 연대론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일단은 판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지요. 지금 언론도 다 장악돼 있고 모든 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선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그동안 서울시를 잘 운영을 해오신 업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하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간다 안 간다 잘 모르겠다 말이 많았는데요.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고 네. 상당히 긴장이 많이 완화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히토류 때문에 더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지난 9일 날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 발표하고 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베센트 장관이 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네.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좀 격앙된 논조에서 약간 풀렸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잠깐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면서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런데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면서 또다시 강경 모드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제스를 보였습니다만 중국은 오히려 전략 자원을 무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인 메시지와 실제 조치 간에 약간 엇박자가 보이면서 역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홍콩의 명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유 관세에 맞서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핵심 장치에 다 들어가는 소재이고요. 네.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미국 수입의 6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고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레이저, 정밀기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꼭 쓰이는 전략적인 자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거기에다가 퀄컴 인수 제동 때문에 중국 쪽에서 명백하게 보복 조치를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를 무기해서 미국의 칩 공급망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제 맞춤형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산 대두 수입도 중단했고 히토류 수출 통제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미국 선박의 항만료 부과 등
여러 가지 조치하면서 맞춤형 대응을 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양국이 둘 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미국의 무역 갈등이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타협이 되는 건데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이번 한 번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과 교전을 벌였네요. 사망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데요. 이 교전은 왜 벌어진 걸까요? 네. 두 나라 국경에서 양측 간의 교전이 발생한 건데요. 네. 파키스탄 군인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탈레반 연계 테러범들을 200명 이상 제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이 먼저 아프간 영토를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10일 날 아프간 수도 카불과 파크티카주에 있는 한 시장을 공습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파키스탄 내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누르왈리 메수드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파키스탄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프간이 테러 근거지를 제공한다라면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TTP라는 이 조직은 2007년에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결성된 이슬람 무장 단체인데 이념적으로는 아프간 탈레반과 물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탈레반 정부와 이제 파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한때 아프간 탈레반을 지원했던 파키스탄이 이제는 TTP 문제 때문에 탈레반 정권과 갈등을 겪으면서 양측 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문제가 뭔가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운 네.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셔다운 여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연방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는데요. 4천 명에 대해서 추가로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6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휴직,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지 않고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요. 필수 업무 인력들도 임금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조치에 대해서 이제 법적 논란도 이어지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생활고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이제 주급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단 대부분 공공기관, 국립공원, 항공교통 관련 업무도 부분 운영 또는 혹은 이제 폐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은 전국적인 인프라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국 건설업회 관계자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건설업 고용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셧다운이 열을 넘어가면서 실업, 임금 체불, 서비스 공백 등 여러 가지 민생 타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백악관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쟁은 격화되는 그런 네.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네. 셧다운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연방정부 예산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미국 사회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셧다운 때문에 취약계층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농민들이 가장 약한 고리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말씀인 것처럼 연방기관이 곳곳이 마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의료, 복지, 농업 등 핵심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당뇨병 관리라든지 네. 원격 진료 이런 주요 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퇴역군인 대상 진로 상담, 복지 서비스도 멈췄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인력도 이제 이번 셧다운 때문에 납세자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해주고 있고요. 네. 수백 명의 저소득층, 그 이제 영양바우처, 이제 그 식권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급이 중단되면서 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각종 농업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하면서 과수, 채소 농가도 타격을 받으면서 파종, 농사 계획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농사를 지을 때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저금리 대출과 정부 지원금도 막혀서 일부 농민들이 시중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오바마 케어가 중단이 되면서 농민층이 많이 오바마 케어 의존했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다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세제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부터 유럽 공항에서 새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의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입국할 때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한 번은 등록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들어갈 땐 괜찮지만 어쨌든 1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문 등록하고 사진 찍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감안하시고 유럽 여행 가신다면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가자 지구 전쟁을 일단 일단락 지으면서 이제 하나 전쟁 더 남았죠.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미국 쪽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지금 현재까지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니라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네. 제공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300m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런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00km거든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제공 받아서 어쨌든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전쟁이 확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무기를 가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 먼저 끝내기를 바랬던 건데 지금 네. 계속 안 지연- 되고 있죠. 네.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네.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에 오히려 일본 전국은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리 선거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요. 일단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나이 후보가 이제 총재가 됐는데요. 문제는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었던 공명당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거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마키 유이치로 야당입니다. 국민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총리 선거에 나가고 싶다라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자민공평당 연립여당이 하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의 국민민주당 그래서 야당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공명당이 빠지면서 야당에서 총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에서도 어떤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당에서 이제 입헌민주당이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자민공명당 연합 그리고 네. 야당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야당이 다 합치더라도 어느 그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네. 총리 선거는 중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해야지 총리가 되는 건데요. 자민공명 합치더라도 과반인 233석 확보하지 못하고요.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의 국민민주당 다 합치더라도 233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합쳐라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총리 선거 굉장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생활비. 미국 물가는 네,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대도시긴 합니다만 연봉 1억으로도 부족하다고요? 사실 직장인들의 꿈이 연봉 1억 찍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은 1억으로 모자란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안락하게 지내려면요. 적어도 연봉이 18만 4,420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고뱅킹 레이츠가 작년에 미국 인구조사국과 노동통계국 이제 여러 기타 기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 내 59개 주요 도시에서 좀 만족스럽게 편하게 생활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냐 적정 연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 30대 20 비율이 있는데요. 50은 필수 생활비 월세 내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50%고 30%가 여가비 그리고 20%가 저축 이렇게 하려면은
뉴욕에서는 적어도 2억 6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도 풍족하지 않지만 그냥 생활할 만하다. 이 정도면은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4인 가구 기준인가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혼자 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억 6천만 원 있어야지 좀 안락하게 지내고요. 샌디에고가 2억 9천만 원, 로스앤젤레스 2억 8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경우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도 주로 동쪽으로 특히 남부지방 쪽으로 비가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5mm 미만, 그밖에 전국 5에서 60mm로 주로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권에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올가을 최저기온 14.4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필요합니다. 대관령은 9.3도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반면 서귀포는 아침 최저기온 25.5도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귀포의 낮 기온은 29도 등으로 제주 권역은 낮 동안에도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오늘 21도, 세종 22, 부산 23, 그밖의 지역 이렇게 대부분 18도에서 26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현재 울릉도 독도의 강풍주의보,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말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다가 일요일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요일 이후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가자 전쟁이 인질 석방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디어 종식 국면으로 들어갈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스라엘 인질하고 하마스 수감자들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개 조항 평화 구상안의 그 3단계 안 중에 이제 1단계 지금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3단계가 처음엔 인질 교환과 휴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그 국제 감시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후 통치 및 재건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단계 그 인질 교환과 휴전이 성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1차 7명, 2차 13명의 인질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질이 그 하마스가 이렇게 송환을 했고 이스라엘 당국에서도 그 자기네들이 잘 그 인질들을 안전하게 인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2,000명의 그 팔레스타인 그 수감자들을 풀어줬는데 그중에 250명은 종신형을 받았던 그 좀 높은 그 범죄 혐의가 많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했던 사람들을 풀어줬고 나머지 한 1,718명 정도가 가자 지구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풀어줘서 잘 진행되는데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정전은 됐지만 이제 철수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은 자기네들이 이번에 발표한 건 가자 지구의 저 영토의 53%는 계속 우리가 지배권을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요게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인질 협상과 인질 그 송환은 이제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신 인질 중에 죽은 사망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렇게 합의한 배경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측의 피로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 있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식량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가자지구는 그 기근 상태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냥 너무 전쟁이 2년 동안 벌어지니까 인질 구출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지금 반 네타냐후 그 기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있어서 그게 첫 번째 양측의 피로감이 첫 번째고 둘째는 외교적인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개 평화 구상안을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가 실무 중재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밑 협상에 아주 압박을 이스라엘을 많이 강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왜 그랬냐면 카타르가 계속 중재안을 밀어넣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측도 그 중재안이 좋다라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약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공격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교적 압력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국제 여론 변화죠. 뭐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벌어졌던 네타냐후 총리가 가서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151개 그 유엔 그 국가들이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특히 뭐 호주, 영국, 프랑스가 이제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세 가지 외교적 압력, 국제 여론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가 말했던 그 양측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해서 요번 그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학자는 아닌데요. 요번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최소 정치적 촉매제 역할은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개 그 조항의 구상안, 평화 구상안을 이렇게 밀었고 그래서 그 구상안 안에는 3단계 그 평화 그 로드맵을 던져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는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러니까 당사국은 아니죠. 핵심 당사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좀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평화 구상안 안에는 하마스의 완벽한 정치 포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완벽한 철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정을 하고 있는 극우파 정당들하고는 조금 충돌하는 그 의제고 그다음에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이 있는 의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평화협상은 그래 우리도 인정을 해서 국제사회의 말을 따를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한 발 물러서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근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행위자들이 곧바로 같이 맞닿아 앉아서 이렇게 협상하거나 평화안을 이렇게 확정짓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완전한 보겠습니다. 종전에까지 가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과정도 상당히 또 복잡하고 또 빠그러질 수도 있을 거고 어그러질 수도 있고. 네. 이번 그 인질 송환 그다음에 수감자 석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대로는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조금 원하는 것들 요구했던 안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그 마르완 사다트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마르완 바르게티하고 그다음에 모함메드 사다트라고 하는 1등급 팔레스타인들이 요구한 사람들을 송환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조금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바르게티 이분은 어떤 사람이 마르완 바르게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그 체포가 돼서 2004년도에 평을 받았는데
5번의 종신형과 40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단식 투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만델라처럼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상징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면 네. 또 가뜩이나 이렇게 잘 분열시켰던 팔레스타인들이 결집할 수가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거를 안 해줬는데 근데 또 이게 영원히 안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2단계, 3단계 되면서 레버러지로 어떻게 보면 지렛대로 이스라엘이 쓸 수 있고 이스라엘이 풀어줄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서한 지구의 아바스 행정부와 가자 지구에서의 정치 구동이 또 분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바스 수장, 서한 지구의 수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풀어줄 수도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포로 교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20명 포로 교환은 다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2,000명들 팔레스타인들 수감자들 풀어준 거는 다 됐는데 1등급 수감자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 어떤 그런 팔레스타인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지금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53%에 이르는 가자지구에서의 과연 진짜로 실질적으로 철군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듣기만 해도 만만치 않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앞으로의 이 휴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내다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은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도기술관료위원회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들도 들어오는 이 잠정정부가 나중에 이렇게 잘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들한테 정권을 이양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 그러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누가 그럼 안보나 그런 치안들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휘 통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그 지휘 통제를 하는 법적 근거와 병력 파견들은 어떻게 어느 국가가 할 것인가가 이렇게 다 돼야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확전이나 이 평화 구축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요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장 해제 검증을 누가 어떻게 잘할 것이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입니다. 그다음에 단계적 철수가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난민 정착촌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할 것인가 이 핵심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소규모 재확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전격 시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 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